네, 저희 23쪽에 2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보시면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특수교육공학과 관련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선정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평가 형태로 이루어져요. 외부 평가와 내부 평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외부 평가는 거시적인 관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그리고 교육에 사용하기에 이 프로그램이 적절한가 보는 게 외부 평가. 그래서 외부 평가를 실시하는 전문가의 자질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처음에는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네, 이것을 교과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 지도 경험이나 교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특수교육 현장의 고유한 특성, 그리고 공학과의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외부평가라는 것은 일반적인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위해서 적용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 평가는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했어요. 이제 특정 학생, 특정 수업에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걸 보죠. 그래서 니은에서 평가되는 항목 같은 경우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실제로 진행되는 수업에 대한 정보. 그래서 수업 정보에는 뭐가 들어가요? 학습자랑 교수자의 특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학습자나 교수자의 특성이 무엇인가 수업 정보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적절한가, 교육 적절성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이 현장에 있는 공학과 연결이 될 수 있는가, 공학기기의 적절성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현장에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공학기기가 없으면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수업, 그리고 교육, 그리고 공학기기의 적절성을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하는데 이 평가는 팀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대요. 무슨 팀 접근으로 해야 돼요? 네, 평가할 때는 초학문적 팀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습 장면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3번에 제시되어 있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두 가지 고르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두 가지 무엇인가요? 가. 그 다음에 라가 적절하지 않죠. 가에서는요, 우리 아까 화려한 그래픽을 많이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고 명확한 그래픽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했고요. 라는요, 뭐가 틀렸어요? 개별화된 반응 시간. 네, 동일한 반응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개별화된 반응 시간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가랑 라가 틀렸고요. 나는 맞는 설명이죠. 성취감 주기 위해서는 이제 긍정적이고 즉각적인 강화와 피드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해 준다라는 것 자체가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다에서는요, 이제 학습자 중심의 접근으로 설계되어야 된다. 학습자가 스스로 접근해서 학습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수업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교사가 수업하는 방식이랑 동일해야 되고 강화를 주는 것 역시 교사가 주는 것과 동일해야 학생들이 CAI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교사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와 나는 적절한 설명, 가와 라가 적절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이유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에 보시면요. 자, 22번의 A와 관련해서는요. 캐스트에서 제시한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를 찾는 거래요.
자, A와 관련된 법요적 학습 설계 원리 찾을 때 우리가 무엇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함인가를 보시면 되죠. 자, A를 봤을 때 어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볼까요? 마우스, 키보드, 스위치 등을 활용해서 커서를 이동한대요. 다양한 것을 활용을 해서 커서를 이동하게 해준다. 얘는 뭐랑 관련된 거예요?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전도를 점검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주는 건 뭐예요? 교사가 굳이 옆에서 계속 진전도를 얘기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실행기능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실행기능이라고 했을 때 계획하고 점검하는 것도 들어간다 했었죠. 그 다음에 학습 초반에는 단서를 제공하고 점차 단서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건 뭐랑 관련된 걸까요? 왜 개수를 줄여줄까요? 단서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학습한다. 스스로 유창성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세 개 모두 다 공통점은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럼 스스로 학습 전략을 사용하게 해주는 것과 관련된 거죠. 그럼 무슨 원리예요? 죄송해요. 무슨 원리예요? 캐스트와 관련해서는 행동과 표현 수단 제공이죠. 진짜요? 네, 진짜예요. 자, 행동과 표현 수단 제공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학습한 것을 표현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뭐도 들어갔어요? 스스로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행동과 표현 수단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만 표현 수단이라고 하면 틀릴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습 전략을 활용하게 해주는 것도 행동과 표현 수단이에요. 네, 스스로. 그래서 다양한 행동과 표현 수단 제공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제시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수 있는 과제의 특성을 쓰래요. 그럼 일단 교육용 소프트웨어 이거 뭔가요? CAI 중에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반복 학습. 네, 반복 연습형이죠. 왜요? 여기 보시면 자신이 원하는 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수준에 맞는 학습 선택지 주고요. 여기 한 번 더, 다음 문제 이런 게 있죠. 이거는 내가 반복해서 연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연습형이에요. 그럼 반복 연습형과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과제의 특성은 뭐예요? 어떤 과제가 있을 때 우리 반복 연습형 한다 그랬죠? 자, 반복 연습형은 학습 단계 중에 무슨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였나요? 네, 숙달 단계. 그럼 숙달 단계에 있는 과제는 뭐예요? 이미 학생이 습득한 과제. 그래서 이미 학생이 습득한 과제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걸 묻는 질문이었어요. 자, 23번 넘어가 볼게요. 자, 웹 접근성 지침이 나오네요. 요거에 근거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두 가지 찾고 이유를 쓰래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뭔가요? 네, 니은과 디귿이었어요. 자, 니은에서는 뭐가 문제죠? 요약. 네,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게 문제죠.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막을 제공해야 돼요. 자막이나 원고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자막이나 원고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과 원고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동등한 내용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빠른 탐색을 돕기 위해서 이 말도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등한 등가의 내용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원칙은 뭐예요? 이것과 관련된 원칙? 이거요? 네. 인식이 있어. 네, 인식의 용이성이고요. 그 다음에 지침은요? 멀티미디어 대책 콘텐츠. 그 다음에 선생님들 검사 항목까지도 얘기할 수 있나요? 검사 항목은요? 자막 제공. 네, 자막 제공이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 항목에서 자막 제공이라고 하면서 동등한 내용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은 왜 틀렸어요? 팝업창이 자동으로 뜨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팝업창이 떠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얘는 원칙 뭐랑 관련된 거예요? 네, 이해의 용이성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 콘텐츠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팝업창이 떠버리면 내가 이해하던 걸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스크린 리더로 읽는다. 내가 이걸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팝업창이 뜨게 되면요. 자, 이런 게 떴어요. 그럼 스크린 리더가 갑자기 얘를 읽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해하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해의 용이성과 관련해서 자, 지침은요. 팝업창이 뜨면 안 되는 거. 내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 예측 가능성이었고요. 예측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 검사 항목은 뭐였을까요?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실행. 요구에 따른 실행이에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틀렸고요. 하나씩 또 보도록 할게요. 기억 보시면 반복적인 내비게이션 링크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거 건너뛰기 링크 주는 거 이거 맞는 설명이죠. 네, 무슨 원칙과 관련된 거예요? 쉬운 내비게이션인데 이거 운용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내가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운용의 용이성에서 지침은요? 쉬운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이제 검사 항목으로 넘어가면요? 반복 영역, 건너뛰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은요? 자, 리을 보시면 색상을 배제하고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인식. 그래서 인식의 용이성 중에 지침은 명료성, 그 다음에 검사 항목은 세계 무관한 콘텐츠 인식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요. 자, 얘는 뭐예요? 가독성?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콘텐츠를 선형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콘텐츠를 선형한대요. 그럼 얘는 원칙은 이해의 용이성, 그 다음에 지침은 콘텐츠의 논리성, 그 다음에 검사 항목은 콘텐츠의 선형 구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미음은 이해의 용이성과 관련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있었죠. 이동하는 거. 그래서 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커서의 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거다. 그래서 이해의 용이성이다 라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24번 보시면요, 기억과 디귿을 이제 캐스트의 보편적 원리, 학습 설계의 원리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쓰는 거예요. 얘는 이제 기억은 뭐예요? 기억이요? 자, 핵심 단어를 사전에 학습하는 이유는 뭐예요? 동기 다양한 참여 수단일까요? 자, 핵심 단어를 사전에 학습하는 이유는요, 내가 수업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해를 돕는다? 그럼 뭐예요? 다양한 표상수단. 이해는 표상수단.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요. 자,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 종류 및 기능을 하는 것이 수업 계획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제시를 해준대요. 이건 뭐예요? 표상수단. 네, 얘도 표상수단이죠.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 주는 거. 다양한 표상수단. 그 다음에 디귿은요? 다양한 활동과 표현수단. 네, 얘는 지금 학생이 학습한 것을 표현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두를 답하거나 대필자 해주는 거, 다양한 표현과 행동수단, 행동과 표현수단 제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까지 보고 제가 UDL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편적 학습 설계와 관련된 내용이나 얘는 보시면요. 이제 기억의 차이점을 도전 측면에서 한 가지 쓰래요. 기억 보시면 보편적 설계와 보편적 학습 설계가 있죠. 요거의 차이점 쓰래요. 자, 장애물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죠? 도전은 제거되지만 학습에서는 인지적 도전을 남겨요. 네. 보편적 설계에서는 도전은 모두 다 제거하지만 보편적 학습 설계에서는 인지적 도전은 유지하는 것이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다양한 표상수단의 원리? 네, 인지학습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표산수단 제공이 니은에 들어가는 거고요. 디귿은요? 디귿? 인지. 네, 얘도 인지적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 자체가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밑에 걸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보시면 중요한 부분에 미리 형광펜을 표시해 주는 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알게 해주고 요것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거고요. 배경 지식 활성화하는 것도요. 네, 우리 항상 배웠던 것을 기반으로 이해할 때 더 잘 이해를 하죠. 그래서 얘도 다양한 표상수단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내용과 관련 있는 다양한 종류의 오디오북 구비하는 것도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해서 이해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 다 다양한 표상수단의 제공, 인지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방법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예시들을 사실 선생님들 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보편적 학습 설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제가 24번 해설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선생님들 해설지 제가 드렸죠. 해설지 보시면 모범 답안도 제시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관련 내용에서 우리가 심화이론 때 봤던 책에서 찾아볼 수 있게 쪽수되어 있고요. 근데 꼭 이거 사실 필요는 없어요. 요 강의부터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정도로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미 공부하신 책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캐스트의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를 보기 위해서 해설지에 있는 이제 30쪽 한번 보시면요. 제가 표로 다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캐스트에서는 3가지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표상수단, 행동과 표현수단, 참여수단이 있는데요. 표상수단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해. 네,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과 표현수단은요? 전략과 관련된 거예요. 자, 전략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략들. 그리고 내가 학습한 것을 표현하는 전략들. 그래서 행동과 표현 수단에서는요, 학습 전략, 그리고 그러니까 평가할 때 내가 발표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행동과 표현 수단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참여 수단은요? 네, 정서와 관련된 거, 그래서 동기 유발하는 거. 그 다음에 동기 유발만 생각하지 말자 그랬어요. 동기 유발을 잠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들 핵심어로 여기서는 일단 이해가 표상수단에서는 핵심어고요. 행동과 표현수단에서는요. 학습 전략과 내가 학습한 것을 표현하는, 인출하는 것과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선생님들 제 강의 들어서 다 이해되시더라도 이거 선생님들이 학습한 거 아니다. 개별 학습이 필요하다. 그때 선생님들 뭐예요? 학습 전략 사용해서 스스로 학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출 연습하시는 거죠. 그게 다 여기 행동과 표현 수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여 수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흥미, 동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도 들어가요. 요것을 기억하시면요. 이 아래에 있는 우리가 접근성이냐, 형성이냐, 그리고 내면하냐 이런 거 다 하나하나씩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양한 방식의 표상수단은 이해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우리 뭐 해야 돼요? 수업 내용 이해하려면 일단 수업 내용이 뭔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이런 자료들을 선생님들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어야 이해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제시 방식을 학습자에 맞춰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해서는 청각적인 정보에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거고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서는 시각적인 정보에 대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양식들을 다양하게 해서 정보를 제시하는 게 표상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를 잘하려면 선생님들 제가 막 어려운 용어들을 선생님들께서 처음 듣는 용어들을 사용하면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뭐예요? 용어 새로운 거 나오면 제가 설명해주고 정의들을 해주죠.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수업에 사용한 어휘와 기호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도 사전에 우리 수업 전에 핵심 단어들 먼저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 수업을 따라오기가 좀 더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어휘와 기호의 뜻을 명료하게 하고, 만약에 제가 이야기글 같은 거, 이제 설명글 이런 거 쭉 글로 된 거 준다면 이제 문법이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알면 내가 중심 내용을 찾기가 더 쉽고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문법과 구조를 명료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다양한 매체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본이랑 심화 이론 때는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림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때 우리 지수자 외울 때는 아동 영상도 보여주고 그랬었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는 거, 배경 지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기본으로 원래 알고 있던 거, 그래서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활성화해 주는 이러한 것들이 다 다양한 표상 수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행동과 표현 수단은 뭐였어요? 학습 전략과 학습한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인출을 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출을 하기 위해서 뭐 글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거, 몸짓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거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발표한다라고 했을 때도 발표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PPT를 사용하게 한다거나 동영상을 사용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게 해줄 수도 있겠죠. 내가 아는 것을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금 신체 표현 방식에 따른 선택 제공하기 위해서의 기본 전제는 학생이 학습한 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선택 제공하는 거, 요것도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창성 키우기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하려면, 학습을 하려면 유창성을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점차 선생님의 도움은 감소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창성 키우기도 행동과 표현 수단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전략도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학습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거, 실행 기능, 초인지 전략 활용해야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표 설정할 수 있게 해주고, 계획할 수 있게 해주고, 전략 개발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진전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행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교사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 수단은 사실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쉬워요. 흥미, 동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선택이에요. 우리 중심축 반응 훈련에서도 동기 유발할 때 선택지 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택을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택이니까 자율성이 같이 연결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흥미만 생각하면 요거밖에 우리가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런데 뭐도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인 노력도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위협이나 주의를 분산시킬 만한 것들은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노력이나 끈기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목표나 목적을 뚜렷하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수준을 좀 다양화해 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협력하는 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협동학습한다라고 했을 때 개별 책무성 이런 거 강조된다라고 했었죠. 책임감 갖고 계속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려면 자기조절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스로 기대랑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자기 평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참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비교하실 때, 구분하실 때 제가
날려 쓴 요 글씨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문제 풀 때 좀 헷갈리셨으면 다시 요 장을 펼치시고 문제 펼치셔서 아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거와 관련된 거구나, 이런 것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는 모두 다 풀어보았고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났죠? 그래서 질의응답 선생님들께서 미리 주신 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좀 얘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기본 이론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요. 선생님들 이 책 없으셔도 그냥 선생님들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여쭤보신 게 평행교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평행교수를 볼 건데요. 자, 평행교수의 기본 특성은 일단 두 교사가 있는데 이 두 교사가 여러 수준의 학생들이 섞인 두 집단으로 학급을 나누어요. 자, 여러 수준의 학생들이 섞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거를 이질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집단을 각각 비교했을 때는 동질적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이 안에서 아이들을 봤을 때는 다 이질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집단을 집단 전체로 해서 A 집단, B 집단을 비교했을 때는 얘네가 동질적인 특성을 가져요. 이렇게 가진 다음에 얘의 특징은 뭐예요? 같은 내용을 동시에 가르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가르치게 되면 어떤 것에 좋으냐면 반복 학습, 그러니까 복습하는 학습에 좋고요. 프로젝트 학습, 토론 학습에 효과적이다 해요. 왜 반복 학습에 좋을까요? 자, 이 반복 학습에 좋은 이유는요. 평행 교수의 단점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점 뭐였어요? 네, 동일한 내용의 성취가 어려워요. 그러면 동일한 내용의 성취가 어렵다. 그럼 평행 교수를 통해서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가 배우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습득 단계에서는 평행 교수를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이미 전체적으로 같이 배운 상황에서 복습을 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효과적일까요, 또? 나눠졌기 때문에 선생님들 복습할 때, 제가 복습할 때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해요? 계속 질문하죠.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이해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선생님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나누면 교사 대 학생 비율이 적어요. 그럼 학생들이 더 반응을 할 기회가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학습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기회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복습할 때 더 효과적이. 그래서 반복 학습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얘가 기본이고요. 그런데 토론 학습할 때도 효과적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예 토론을 진행할 때도 이렇게 나누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학생들 수가 적으면 토론할 때도 내 발언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고요. 아니면 예외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T1은 찬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T2는 반대 측면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다 합쳐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대적인 측면에서 학습을 했으면 반대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론 학습에도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프로젝트 역시 우리가 한 주제를 정해서 학생들의 흥미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내 흥미가 다른 친구랑 좀 달라요. 그럼 내 흥미는 무시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학생 수가 적으면 그 아이, 개별한 학생들의 흥미도 다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학습에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장단점으로 바로 그냥 넘어가서 보자면요. 그래서 장점에 효과적인 복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외의 장점들도요, 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점이에요? 교사 대 학생 비율이 적어서 나타나는 장점이에요. 그래서 반응을 독려하게 되고요. 이제 복습할 때도 비율이 감소하니까 발언권이 많아진다, 인출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질문에 답할 기회 2배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24명 아이의 학업 성취 여부 점검하는 것보다 12명의 아이 점검하는 게 좀 더 수월하죠.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단점은 뭐였어요?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성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A 교사랑 B 교사가 똑같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도하기로 했는데 A 교사가 생각하는 기후변화, B가 생각하는 기후변화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계획을 똑같이 했더라도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교사는 정확하게 우리 이렇게 하자 계획 정말로 잘 세우고 계획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의 관심사가 다르면 질문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그 질문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약간 다른 내용을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성취하기가 어려워서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복습할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의 단점을 이제 똑같은 거 가르쳐 줘야 되니까 계속 조율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40분 동안 수업하기로 했으면 40분 동안 똑같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속도에 대해서 계속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한 교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교사가 계속 설명하고 있고 아이들이 계속 대답을 하면 시끄러워지겠죠. 그리고 모든 간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A 선생님과 같이 하는 집단, B 선생님과 하는 집단 간의 경쟁이 선생님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경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는 게 교사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 교수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선생님들께서 여쭤보신 게 참여 모델이에요. 그래서 참여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안 나올까요? 전혀 검색이 안 되네요.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구나. 자, 참여 모델 볼게요. 참여 모델은 일단 A씨와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A씨를 선정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평가를 진행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모델, 이론적인 모델이 참여 모델이에요. 그래서 참여 모델은 보완대책 의사소통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이고요. 그런데 이거 할 때 누구를 기반으로 해요?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 또래들은 어떠한 참여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를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생활 연령에 기반한 검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연령대라고 하면 생활 연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 학생의 발달 연령이 아니고요. 생활 연령에 기반해서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어떤 활동에 참여를 하고 이 활동 참여할 때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것에 기반을 해서 그러면 얘는 AAC를 적용할 때 이러이러한 상징들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떠한 기기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 또래들의 기능적 참여 요구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친구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학적 접근이다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이 참여 모델에서는 이제 생활 연령을 본다, 기능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기능적인 접근에서는 현재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뭐도 봐요? 미래에 필요한 기술도 보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같이 고려한 의사소통 기술들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기반해서 AAC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가 욕구를 봐요. 그럼 그거와 비교해서 이제 장애 학생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무슨 활동에도 참여하고 무슨 활동에도 참여하는데 우리 아이는 참여를 하지 못하네? 그러면 그것을 참여를 막는 장벽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장벽이라는 건 참여를 막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참여가 잘 되지 않는 이유. 그랬을 때 참여 장벽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기회 장벽과 접근 장벽. 그래서 기회 장벽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AC 사용자가, 우리 아이가 AC를 정말 잘 사용하고 이 AC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다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게 참여 장벽인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장벽이 있게 되면요. 내가 AC 사용을 하게 될 장애 아동을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주고 엄청 좋은 AC를 준다 하더라도 변화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기회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회 장벽은 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은 우리가 규칙, 법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법이지만 학교에서 얘기를 하자면 학교에서 규칙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 학교 규칙에 그런 거 있죠. 뭐 핸드폰 가지고 오지 말기, 뭐 태블릿 PC 가지고 오지 말기. 그런데 그런 게 규칙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태블릿 PC를 통해서 AC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도 정책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 아이에게 열심히 태블릿 PC를 사용한 AC를 가르쳐줘도 학교에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겠죠. 그게 정책 장벽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 장벽은요? 실제 장벽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간습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그런 태블릿 PC 사용하지 말기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중에 꼭 그거 꺼내지 마 이러는 선생님들이 있죠. 그런 선생님들이 만약에 있다면, 간습적으로 있다면 이 아이는 학교에서 의사소통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장벽에서 많이 얘기하는 예시가요.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의사소통 기기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법에 나와 있죠. 그랬을 때 학교에서 태블릿 PC를 줬어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릴까 봐 학교 입장에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이거는 집에 가져갈 수 없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학교에서는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 가정 가서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장벽이 실제 장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촉진자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기술 장벽과 지식 장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식 장벽은요, 여기 말 그대로 촉진자, 다른 사람이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AC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요, 교사가. 그래서 적용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AC 사용자, 장애 학생과 상관없이 교사가 몰라서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식 장벽이 되는 거고요. 그럼 기술 장벽은요? 지식은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교사가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그것이 기술 장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도는 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태도죠. 다른 사람들이 AC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보호자가 많이 이런 걸 하죠. 그래서 보호자가 AC 사용하면 언어 능력이 안 는다고 하던데, 구어를 못한다고 하던데 하면서 거부하면 아무리 장애 학생이 하고 싶어 해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태도 장벽. 그래서 요 5가지가 기회 장벽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참여 장벽을 평가했을 때 기회 장벽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회 장벽을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환경 중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장애 학생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중재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장벽을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 장벽은 뭐였어요? 아동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동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내가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한다. 접근 장벽. 또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이가 구어로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우니까 AC 체계를 적용해 줬어요. 그런데 AC 체계에 상징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 원하는 말을 다 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도 접근 장벽이라고 봐요.
왜냐면 A씨도 어쨌든 의사소통 방법 중에 하나고 아동에게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접근 장벽으로 봅니다. 그럼 접근 장벽이 있는 걸 선생님이 알았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학생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A씨 체계나 도구를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기회장벽평가, 접근장벽평가를 해서 중재를 하고 교수를 제공하고 A씨를 적용하는 참여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생활 연령에서는 어떠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활 연령에 기반한 기능적인 접근이고 환경을 고려한 생태학적 접근이며 이 두 가지를 파악을 해서 수정해 나가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실 때는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 아니면 이 학생을 지도하면 그리고 A씨를 수정하면 되는 것인가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선생님들 질의응답 물어보신 거 두 가지 다시 정리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진단평가랑 행동지원 부분이죠. 그래서 관련된 거 정리해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꼭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첫 시간이니까 조금 일찍 맞춰드릴게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